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감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딸 결혼식 그리고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한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이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시지탄이 좀 늦었죠. 늦었고 그다음에 정말 진정한 사과할까. 그리고 뭐 국감이 끝나면 내가 또 할 말이 많다. 또 국감이 끝나면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이 최민희 위원장께 좀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사실 그 정치는 어떤 이슈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공감이나 설득으로 비춰지는 건데 전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를 들어 관원상제에 대해서는 또 용인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마치 그리고 또 혼주의 입장에서 양자역학 때문에 딸 결혼식을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국회 장소부터 시기까지 다 그렇게 정했다?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이후에 일련의 행동들이 더 이제 자꾸 국민들의 그 좀 말하자면 뭐 분노에 불을 질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계속 제공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국감이라는 게 이상희 의원의 표현대로 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희의 전당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패러디도 하는 걸 보면서 어찌됐건 이번 법사위보다도 과방위가 더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들였는데 그게 다른 어떤 정책적 사안이라든가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의 문제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뼈아픈 지점들이 있는 거고 뒤늦은 사과긴 한데 과연 이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해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께서. 뭐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이었다고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최민희 이제 네티즌 용어로 제어기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누가 제어하느냐. 최민희 제어기는 야당이나 국민 여론이 아니라 정청래구나.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했다 이런 게 박수현 네. 대변인 CBS 인터뷰로 네, 이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당 지도부도 이 사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박수현 대변인 무슨 표현이 있었냐면 국감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정리한다. 네, 근데 그 그 되게 표현이 있었죠. 모호한 게 이 상황을 이렇게 수습을 한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과방위원장까지 뭐 포함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건지 약간 저는 중의적으로 일부러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위원회의 선출로 뽑힌 거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교체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치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위기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든 뭐 위기도 올 수 있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수습 과정이 너무 좀 당이나 정부를 생각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정쟁하지 말자. 뭐 이런 이유에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외교하고 있는 네. 에이펙 정상회의에 집중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소소한 정쟁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정쟁이 문제가 아니라 최민희 논란이 여의도에서는 제일 시끄러웠어요. 거기에서 이거를 이목을 계속 끌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서 뭐 노무현 정치인 무슨 면역 T세포 무슨 얘기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올리는 거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평가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최민희 네. 의원이. 예, 네. 예. 딸까지 SNS에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사안일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의 자녀나 뭐 이렇게 결혼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뭐 국민의힘 네, 김성교 네. 의원도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화환이 네. 몇 개 왔네. 뭐 거기도 돈 받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논쟁을 죄송하다, 송구하다, 제가 부덕의 소치다, 잘 관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팩트 싸움으로 뭐 가려고 하고 이제
유튜브 보고 알았다.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보고 알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란 말은 안 했지만 그 맥락은 이제 네네.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 2주 전에 다른 뭐 그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결혼식 얘기를 한참 해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논쟁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사태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까지 이건 너무 선 나갔다 박수현 대변인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자녀 결혼할 때 알리지 않고 최소화하고 뭐 이러려고 했거든요. 노무현 정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인데 그거를 진영의 논리로 정파의 논리로 지금 치환하려고 한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까지 이번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본인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딸까지 여기 이제 온 거는 그거잖아요. 일각에서 결혼 2번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네.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페북에 글을 올린 걸 근거로 이제 네. 국감 기간에 다시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뭐 사랑제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민희 아이디어로 신청을 했고 비는 날이 이제 국감 때였다는 이제 설명으로 결국 이제 가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딸은 이거 엄마는 모르고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사랑제 예약은 엄마가 한 거잖아요. 최민희 아이디어로 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본인이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누가 딸의 결혼을 부모 몰래 딸이 다 알아서 합니까? 그거는 그런 게 사실 국민 정서에 좀 약간 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배척이 되고 국민 그 사실관계가 지금 드러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최민희 위원장이 이미 메신저로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권위와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서 방송과 언론 개혁을 말한 듯 힘이 실릴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다면 아직도 이제 좀 처리할 만한 남은 과제들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방송 3법 같은 건 이제 좀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자꾸 전면에 나설수록 오히려 밀어붙이는 방송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 입법들이 더 상처를 받을 거고 동의를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이번 국감이 끝나면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봐요. 조정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뭐 사실 이게 국회 본회의 절차 거치고 뭐 당의 뭐 절차 거치긴 하지만 그건 사실 뭐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요식적인 과정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분을 내세워서 과방위를 좀 개편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지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개혁 입법들 본인이 주장하는 개혁 입법들이죠. 그런 것들 처리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상처를 온몸으로 받은 상태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끌고 간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MBC 본부장의 이제 퇴장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왔던 게 그 최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한 인터넷 신문의 유튜브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접속 차단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이 보도가 또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인터넷 신문은 원칙적으로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결혼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중간에 업무 보고에 따른 MBC와의 그런 건이 터졌다가 예. 지금은 또 방심위의 그 자신의 보도와 관련된 차단이 가능한지 문의까지 가니까 이 사안이 조금 개인의 어떤 뭐 아까 말씀한 태도, 네네. 예, 그게 아닌 차원까지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는 보세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고발뉴스, 네. 예, 전 MBC 기자 이제 이상호의 고발뉴스에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쇼츠를 올렸는데 방송 3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데 지금 속도 전달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좌관이 이제 최민희 의원은 이거 모른다라고 해명을 하고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방심위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방심위가 어떤 데냐.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많은 제재를 남발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방심위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뉴스타파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제재하려고 방심위에서 했는데 그 내부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데서 뉴스타파는 거기는 인터넷 언론이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유튜브 인터넷 신문이고 유튜브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에 이제 뭐 그런 거거나 언론중재법에 이제 그거와 이제 방심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이거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과방위원장실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네. 그래서 이상호 기자 측은 이거 내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내렸고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어쨌든 그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이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불리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질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하지만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과방위원장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관들이 방심위가 받을 압박 그리고 뭐 그 기자들이 언론이 받을 압박 이런 것도 고려를 했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이 사안들하고 다 맞물리니까 더 커지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거는 결혼식 때문에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거 가지고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오히려 더 민감하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보낸 건데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악재다. 교체 가능성을 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아니 과방위원장실에서 보좌관이 박리 심의위원회에다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절차를 알아봤다? 그 자체가 압력이에요. 그 자체가 압력인데 그걸 우리가 그냥 절차를 알아봤다는 게 그건 궤변인 거죠. 우리가 이 미디어 업계 종사해 보면 알아요. 과방위원장실에서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방송산법 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기관 이름도 바꿔버렸고 기관의 설치 근거도 바꿔버렸는데 그 기관에 그걸 했던 국회 상임위원회 장에 보좌관이 전화했다? 그건 압력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많은 설명들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만시지탄의 사과지만 네. 그 사과가 진정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또 내가 또 할 말이 따로 있어요라고 계속 한 자락씩 까는 상황에서의 그런 사과가 큰 사과이겠냐. 이건 저는 결국에 이거는 정무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결국 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는 전략적 고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국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이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예, 무산이 됐고 이 과정에서 그런데 뭐 보도로 드러난 거는 뭐 출석에 시간을 놓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그 이면에 결국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논리를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시장한테 나가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이제 얘기를 협상 과정에서 오전만 나오고 오후에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으니까 못 나온다. 근데 이제 오전만 나온다라는 거는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길어지고 그러면은 질의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숨긴 거 아니다. 계속 그 약간의 앞선 맥락들도 비슷해요. 안 나가겠다고 한 적 없다. 합의가 되면 나가겠다. 대통령도 이게 약간 부담되니까 지시까지 했다라는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해석을 야, 당이 이제 대통령 말도 안 듣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야, 원래 짜고 친 고스톱이야. 안 나가려고 한 건데 서로 알리바이만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김현지 실장이 야당이 과도하다고 계속 비판해왔어요. 무슨 뭐 경기동부 연합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기부터 나가는 게 좋다. 이거는 무조건 한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해소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정무적 판단이 옳은 건지 뭐 뒤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보면서 이제 여권이 이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다. 잘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 박지원 의원 다 등등 모든 공적 라인이나 당의 그 이제 박지원 의원 정도까지도 나가는 게 맞다. 100% 나간다.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일관되게 나와요. 근데 당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이게 디펜스를 또 합니다. 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는 무산이 된 거예요. 사실상 무산된 거죠. 어차피 이제 뭐 6일날 마지막 이제 운영이 네. 국감하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여권은 나름 뭐 우리는 오전 출석을 얘기했는데 야당이 이걸 거부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 눈에 이번 주 국감은 조희대, 김현지, 최민희 셋만 남은 국감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이제 그렇게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김현지 실장은 국감장에 드러나지 않게 되고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이거는 결국 오전 출석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사되지 못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뇌리 속에는 김현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본원적 질문 하나는 남게 돼버렸어요. 이 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는 별로 아주 유리하지 않은 이슈가 돼버린 것 같고요. 털고 갔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나가는 쪽으로도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많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나가봤자 별 게 없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감싸는 바람에 이상하게 하나의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하면은 존엄의 영역으로 남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여당이 유리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돼버렸다. 이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에이펙을 계기로 지금 뭐 정쟁, 무정쟁 주간 얘기도 해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국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민주당이 26일이죠. 그 비공개 의총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또 아젠다가 이제 대법원 개혁. 뭐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다 있긴 하지만 근데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그 다음 날에 가동한다고 하고 전현희 의원을 바로 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요거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에이펙이 다 끝난 다음부터 이제 가동이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민주당이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어요. 법원 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법원 행정의 문제점 뭐 그동안에도 누차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꺼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이렇게 촉발된 계기는 그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인가요? 그분의 네. 국감 발언이었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에 대해서 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뭐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답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서 하는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루틴하고 원칙적인 답변이에요. 뭐 그거를 그 이상은 저는 해석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의원이 바로 받았죠. 자.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사법개혁 얘기 나오고 이제 법원 행정처까지 없애겠다 얘기다가 이제 속도전으로 나가는 거죠. 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 그 말 그대로 불을 떼니까 물이 끓는다고 얘기하면은 이 불쏘시개 빼면 다시 물이 안 끓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돌고 돌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사법개혁을 들고 나온다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더 부족해졌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까? 법원이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법원이 대통령 임기 동안 5개 재판을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는 그걸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얼만큼 국정 지지율을 본인이 그립을 갖고 국민의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정리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즉자적 반응을 계속해버리면은 정말 1인을 위한 사법개혁이고 특정인을 위한 법을 개편하는 것 위인설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감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폐지. 그러니까 참 폐지 좋아해요. 민주당이 이것도 폐지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법원 행정처 개혁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법개혁의 핵심이 뭐냐, 대법관 증언이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법원행정처 개혁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법개혁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도 왜 이게 빠져있냐라고 비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뭐 왜 그러냐. 법원은 그러니까 각 판사들은 다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주체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은 단순 행정조직인 법원행정처가 여러 뭐 이를테면 해외 연수나 승진 이런 거를 고리로 해서 여기를 통해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이때 사법농단, 있을 재판거래, 뭐 상고법원 만들겠다고 재판거래하는 데서 빨간 줄 막 찍찍 치고 막 고쳐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래서 나름의 사법개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원위치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원행정처를 이렇게 두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행정은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무슨 위원회 형식으로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국감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전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원래 기류가 계속 있었다.
더 센 거에 필요하다 이런 게 민주당에도 원래 있었습니다. 예. 원래 있었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에서 5대 개혁 의제, 사법 개혁 의제를 이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까지 이제 들어가면 너무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종의 트럼프식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식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3,500억 불 우리나라 예를들면 엄청 이제 뜯어냈잖아요. 솔직히 뜯어냈는데 우리가 이거를 10년 분납으로 하니까 협상을 잘한 거 실제 잘했고요. 잘한 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뻥카도 좀 섞어가면서 최대한 압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사법개혁이 들어가고 뭐 저는 이런 일종의 전술이라고 보고 그 5대 개혁 뭐 안 중에서 저는 다 뭐 내 논의도 못할 거냐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했지만은 뭐 사심제 소위 말하는 재판소원도 하는 나라도 있고 취지가 다 있거든요. 다만 저는 우려되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입니다. 연내에 개혁을 하겠다. 이거는 정청래의 타임 스케줄이지 이 사법개혁의 타임 스케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내년에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니까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뭔가 개혁 성과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건데 탈난다.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를 사법개혁을 2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만은 논의를 못할 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사안 자체가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법안, 그러니까 재판 제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를 보여줬던 사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애둘러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을 때니까 물이 끓는 거다. 그러니까 그 불쏘시개 빼든가. 그러니까 저는 법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쏘시개 빼면은 물이 안 끓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어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속내는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대로 만일 그것이 이제 이만큼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저만큼 얘기해놓고 요 정도로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술이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매우 영민한 전술인데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 행동을 봤을 때는 그게 영민한 전술 같지 않고 실제 속내를 거칠게 드러낸 것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는 꼭 시한을 정해두죠. 물론 시한을 정해두지 않는 목표라는 거는 장전되지 않은 총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치에서 시한의 영역을 꼭 지키려고 들면 사달이 나고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실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선거 이제 국감 끝나면 이제 거의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 네. 이렇게 연말까지 목표를 주고 속도전을 벌이고 진짜 이걸 관철시킨다? 그러면 민심 위반이 저는 어마어마할걸요. 그 점은 한번 정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국감 기간 중에 또 많이 지금 화제를 모은 게 결국은 이제 부동산 대책, 11호 부동산 대책인데 국정감사장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토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 달라고 해서 거수를 요청해서 그 사진이 또 화제가 됐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증인하고 참고인들까지 막 손을 다 들어서 저는 처음에 제목을 봤을 때 거수란 말이 처음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저도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살아서 아니 뭐 서울이 전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네.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뭐 참석하신 분들 상당수가 서울에 사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네. 새로운 건 아닌데 천하람 대표가 참 뭐라고 해 영민하구나 이런 거 하이라이트 필름도 잘 뽑아내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대책은 우리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네네.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지금 뭐 워낙 부동산이 이상 조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지금 에브리싱 랠리라고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부동산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부의 고민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묶어뒀단 말이에요. 네네. 얼려버린 거예요. 다 프리징 네, 다 네네. 얼려버렸어요. 네. 뭐 지금 약간 뛰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네. 이거를 해제를 했을 때 지금 주식으로 이렇게 돈 많이 번 분들이 그럼 나 주식에서 다 빼가지고 이제 부동산 하나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정부의 실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11호 대책의 일종의 그 파장으로 차관이 이제 사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고 근데 또 그 와중에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 발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 김윤덕 장관이 보도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주요 자리에 그
그 다주택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어쨌든 문제가 될 법한 분들은 또 인사에서 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보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 조금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이찬진 금융위원장은 또 예. 4억을 내리니까 네, 바로 팔렸다고 하고 이게 조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영역이고 정책의 영역이 이제 연착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론의 즉자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따라갈게요. 우리도 이렇게 솔선수범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과연 이게 시장이 연착륙을 해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물론 제도라는 게 그 시장에 뿌리 내리려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민심의 역풍이 세게 불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 그대로 눈치 보면서 조아릴 건 조아리고 없앨 건 없애면서 우리가 갈 테니까 이거 좀 받아주세요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야말로 우리 국민 경제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식보다도 더 예민해요. 주식은 그냥 투자해서 벌고 까지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교육서부터 사회 모든 게 다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이렇게 단견적인 접근 방법이 결국 여권의 생각이었던가. 결국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불신해. 왜냐하면 중간중간 자꾸 뭔가 나와요. 뭐가 나오니까 진짜 시장에서는 이게 뭐 대책이 맞아? 또 이거 이러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불신이 나오는 순간 그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하겠다는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보라. 라는 말처럼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저는 여권이 이렇게 그 수용성의 측면에서 이렇게 여론에 그 순응하는 건 좋지만 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요?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국감이 이제 해마다 10월이 되면 이 특히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이걸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모든 초점이 글로 가는데 이번엔 다행히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번 국감에서 얻은 건 뭐고 이룬 건 뭘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해마다 되풀이되니까 이 국감 무역론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서 이번 국감을 뭘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츠 국감이었다. 쇼츠 만들어서 삿대질하고 누구누구 상대방 의원 참교육 뭐 이런 거 하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후원도 받고 이랬잖아요. 너무 이제 뭐 튀겨준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대방 의원한테도 이거 보좌질한테 돌리면 야 내가 튀겨줬어 바삭바삭 뭐 이런 거 서로 응답하고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네. 좀 과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싸울 수도 있는데 본질하고 상관없이 싸우는 거 삿대질해서 뭐 하이라이트 필름 뽑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하자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조의대로 시작해서 최민희를 잠깐 들렀다가 김현지로 끝났다 이번 국감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은 여야의 어떤 그 정파가 부딪히는 국감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말 제가 사적감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은 차라리 상임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국감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전격시대 전격 정치와이죠. 정치와이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2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말 그대로 뉴스를 쏟아냈어요. 자, 일단은 두 분 이거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지 하는 거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저는 핵 추진 잠수함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꺼냈을 때 우리가 뭐 정상회담들 많이 보고 대충 알고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지 않으면은 완전 새로운 얘기를 이렇게 정상 간에 이렇게 대화해서 꺼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핵 추진 잠수함 이거 진짜 얘기가 많이 된 거야? 이거 가능한 거야? 네. 이게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해 왔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추진을 하다가 언론 보도로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접었고 뭐 사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건 다 추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약으로도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뭐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새벽에 네. 이제 그렇게 건조 승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니까 이게 꿈이 아니구나. 네. 저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 네. 핵잠수함은. 예. 핵잠수함. 네. 뭐 저는 뭐 그 얘기를 이제 저도 동의하는데 해버렸으니까 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저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은 스몰 딜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격 타결한 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나 금방 동의해주지 않을까 연말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도 뭐 측근들은 뭐 이미 자꾸 이제 뭐 접혀갔다고 얘기하지만 뭐 한국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식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네. 흘려서 네. 결국 연말까지 안 된다고 해서 전격 타결이 됐잖아요. 근데 네. 타결이 나쁘지가 않은 게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빈정되는 그 조롱하는 풍자 타코라고 있잖아요. 네,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언제나 나중에 치킨으로 네. 언제나 발을 뺀다는 이제 그 타코인데 결국 그것 또한 이 일환이었다는 저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중 문제라든가 이번에 한국과의 전격 타결, 일본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내년 1월에 혹시 노벨 평화상의 진짜 수상자 후보로 1월에 이제 후보를 1월에 올리죠. 1월에 올린단 말이에요. 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전격 타결과 함께 지금 뭐 캄보디아, 태국에 지금 뭐 갈등 중재하고 인도, 파키스탄 중재하고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핵잠 얘기가 사실 탑 뉴스는 맞아요. 근데 똑같은 걸 얘기하기 뭐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적 합의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그 공교롭게 지상파 뉴스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이 다 인터뷰를 했어요. 라이브로. 예. 그러면서 위성락 실장이나 김용범 실장이 모두 전날 밤까지 비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일 오전에 1시간 동안에 극적으로 막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극적 합의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장관은 신중하게 나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된다. 합의에 다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또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왜 누가 극적 합의를 만들어낸 건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는 지금은 트럼프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다 우리나라 장관들 만나가지고 미국 장관들 뭐 재무장관 뭐 상무장관 만나서 협의하고 보고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고뇌해서 결단하고 그게 이제 그런 모양새를 맨날 연출을 하고 실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더 뜯어낼 거는 없다. 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골머리는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히토류로 지금 우리도 중국이 정말로 저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보면서
미국하고 대등한 정도로 왔구나.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은 중국이라도 저렇게 버티는 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낫겠구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독주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캐나다랑 해야 되지, 인도랑 해야 되지, 브라질이랑 해야 되지, 막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최소한 중국하고 동맹국가인 한국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뭐 제가 그냥 트럼프에 속내를 하면은 딴 나라에서 더 뜯지 뭐. 한국 뭐 이 정도 하자. 그리고 네. 마스가도 있고 조선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야 그냥 하자.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김정관, 정광김을 이제 정광김, 네. 예, 터프한 네고시에이터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추켜주고 내가 굉장히 제너러스한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거를 시전한 거지만은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지 저는 그 협상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 계속 들어가 있어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사실은 네네네. 이거 보고 네. 한국과 일본이 협상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일본은 뭐 약간 가십거리인데 미국 측에 지금 그 투자 내역하고 일본 측의 투자 내역을 공개를 해봤더니 금액 차이가 지금 1,000억 달러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것까지 막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맞아요.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그 우리 협상단이 정말 저는 그 물론 덜 뺏긴 거지만 그러니까 잘한 거지. 우리가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뭐 선방한 건 맞는데 뺏겼다 갈취했다. 그러니까 덜 뺏긴 거지. 이제 뭐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쨌든 뭐 부당하고도 무리한 요구가 맞았죠. 근데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안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보너스로 어쨌든 그 핵잠에 대한 그 원칙적 동의를 얻어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면 좋겠지만 필라델피아에서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와중에서도 장사꾼의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해주는데 우리 집에서 해. 이거죠. 안전도 담보하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이제 마스가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도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이제 그런 속내를 비친 건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선방 그러니까 외교에 대한 성과는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찌됐건 이게 저는 향후에도 좋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좋은 유리한 그 지지율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외교 행사가 있으면은 플래그 어라운드 이펙트라고 그래서 태극기 아래 효과가 있거든요. 계속 우리 이제 그런 국제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기가 선양되는 걸 놓고 보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한국의 자존감도 세웠고 그나마 실리도 좀 챙겼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찌됐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네. 그 미국 국방장관이 그 당일에 한국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이 훌륭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한미 원자력 개정 협정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테고요. 근데 지금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방위비 증액 플러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협의도 좀 속도가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미국 쪽 언론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나 약간 매파들은 이를테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이 이런 것들 개정해주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핵 확산으로 간다. 우라늄 농축해가지고 20% 이상 하면은 90%까지 가면 그게 핵무기거든요. 핵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시작조차 안 된다라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게 사실 이게 그렇게 매끄럽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작권 이제 환수 미국의 이제 전시작 정권을 돌려주는 거 이거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위비 그러니까 이거 국방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거를 다른 쪽에 이제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고 거기에서 국방비 더 늘려. 지금 일본도 그 GDP의 1%에서 2%로 늘리는데 유럽연합은 지금 3.5% 총액 뭐 기반 시설까지 5%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면은 어쨌든 돌려주고 더 많이 미국산 무기 그렇죠. 구매하게 하고 네네. 이 큰 그림에서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후속적인 거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그 국방장관 주제로 세계에 있는 그 장성들을 다 네. 소환해서 이제 네네. 정신교육도 한번 시켰고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엔 주일미군 사령관을 별을 4개로 하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을 이제 한 네. 삼성 장군을 격하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이제 한국이 좀 하세요. 그러면 전작권 전환
땡큐 우리 니들이 갖고 가면 이제 더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니들이 더 할 거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제 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방위비 분담금 같은 데서 우리가 좀 방위비 좀 더 줄 테니까 다른 이제 관세 통상 같은 데서 우리 이익을 취하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전략적 관점이니까. 근데 미국의 그 트럼프 재임 기간 안에서는 큰 틀이 앞으로 특히 부자 나라 같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얘기가 그래요. 돈이 아주 많은 나라라고 하니까 그 나라는 니들이 국방은 니들이 책임져라라는 게 기조라면은 우리도 그런 분야를 잘 읽고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 얻을 건 얻고 뭐 좀 버릴 거 버리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여담인데 저는 이제 있는 놈들이 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부자 나라라고 하고 어제 이제 젠슨 왕도 이재용 정의선 만나가지고 거기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치킨 다 쐈거든요. 네. 돈은 이재용이 냈어요. 그랬어요. 그거 냈더라고요. 2차는 정의선이 됐다. 네, 2차는 정의선이 내고. 그러니까 생색은 다 내고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저는 기사에 따르면 젠슨왕이 내가 내겠다고 해서 아니에요. 실제로 돈 낸 거는 골든벨만 울렸어요. 그러니까 젠슨 왕의 자산, 개인 자산은 200조. 네. 그리고 이재용은 15조. 그리고 정의선은 한 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참 있는 놈들이 더하다. 예.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날까 못 만났잖아요. 불발이라고 표현했고 트럼프 대통령 가면서 내가 너무 바빴어. 본인이 바빠서 못 만난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내년 4월 그러니까 왜 4월이 나오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당 9차 당대회가 지금 뭐 내년 초에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다시 그때쯤에 재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도 이렇게 전망도 나오곤 있는데 두 분은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셔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면을 상했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직접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네. 돌아온 거는 이제 미사일 발사, 저기 동해상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했다라고 발표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부글부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내가 바빠서 못했다, 중국 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자기 정신승리 같은 것도 있고 립서비스도 있었는데.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은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은 안 된다. 이미 하노이나 2019년에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실패를 맛보고 최고 존엄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무 협상에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접촉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실무 수준의 접촉. 예, 북한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크게는 우리가 핵보유국임을 인정해라. 대북 제재 풀면서 그리고 탑다운 방식 안 된다. 이제는 다 밑에서 빌드업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사인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 정도 했으면 저는 뭐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실무 협상에서 이제 뭐 북한과 미국이 접촉했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키를 이제는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갔죠. 앞으로 이제 대북 제재 해제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중국 러시아 뒷배가 있으니까 우리 네. 이제 급한 거 다 해결했고 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니들이 갖고 오려면 핵보유국 지위는 이미 뭐 립서비스로는 인정을 했으니까 최소한 한미 군사훈련 정도 중지를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고 규제 너희들 이제 우리 대북 제재 우리가 철회해 줄게 정도 카드로는 이제 김정은이 협상장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디까지의 협상력을 가지고 그러면은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게 아마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미천을 트럼프가 좀 너무 많이 드러냈어요. 미천을 많이 드러냈다. 자기 카드를 너무 많이 깠어요. 네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일이죠. 11월 한중. 한중. 하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해해 주셔서. 네. 네. 한중 정상회담 오늘 어떤 게 가장 핫한 의제로 오갈까요? 글쎄요, 저는 핫한 의제라기보다는 저는 두 정상이 이제 7년 만에 만나는 만큼 아니죠. 11년에 만난 11년 만에 네. 만나는 만큼 저는 그냥 우호적인 관계 정도의 그러니까 스탠스를 어느 정도 유지해낼 것이냐. 그게 관건이지 관건이다. 디테일에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게 지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핵잠수함 얘기를 굳이 시진핑 주석이 언급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네. 서해 구조물 문제 때문에 네, 우리가 네, 네. 시끄러운데 네. 그거를 또 여기에서
나와서 얘기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거는 실무 차원에서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일본 뭐 중국 다 지금 긴장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대한 립 서비스 나올 것 같고 한한령 해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거는 북한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